색깔 있는 인터뷰 시작하겠습니다. 박한철 헌법재판소장이 오늘 퇴임을 하게 되면 이제 8명의 헌법재판관들이 이 박근혜 대통령의 탄핵 심판 결정을 내리게 됩니다. 특검도 내달 28일 수사기간이 종료가 되는 상황을 앞두고 있는데요. 헌법재판소와 특검 그리고 둘이 앞으로 맞이할 운명의 2월을 어떻게 보내야 될지 귀추가 주목되는 상황입니다. 오늘은 국회 법사위 야당 간사이시자 국회 측 탄핵소추위원이신 더불어민주당 박범계 의원을 전화로 연결해서 자세한 말씀 좀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의원님 나와 계신가요? 네, 안녕하세요. 네,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예, 우리 장현성 기자님도요. 네, 예. 시청자분들께도 덕담한 말씀하시죠. 네, 이제 엊그저께 설을 맞이했고요. 가정적으로 다 좋은 일만 계시고 올해는 특히 주권자인 국민으로서 엄중한 판단과 그런 소명 의식을 좀 가져주십사 하는 그런 부탁의 말씀을 올립니다. 네, 네. 주권자로서 엄중한 판단. 대통령 선거 잘하자 이런 선거가 있을지 모르겠으나 아니 선거가 있는 거 아닙니까? 올 연말에는 무조건 있는 거죠. 네. 아유 연말까지 가야 됩니까? 그렇게 되면 안 되겠죠. 예. 자 바로 현안으로 좀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네. 박한철 헌법재판소장이 퇴임식을 열게 되는데요. 그러면 이제 8명이 남게 되는 겁니다. 네, 헌법재판관들이요. 그렇습니다. 그 이정미 재판관 퇴임 전까지 결정을 내린다면 이제 3월 초순 중순 이렇게 되는 건데 네. 그마저도 넘어가면 이제 결과에 왜곡이 생길 수가 있다. 네, 이런 네. 걱정들을 하는 분들이 많으십니다. 의원님께서는 좀 어떻게 전망을 하십니까? 저는 그 박한철 헌법재판소장께서 네, 지난번 증인신문 기일에 변론 기일에 3월 13일 전 선고가 돼야 된다는 말씀을 하시면서 네, 이런 얘기 했습니다. 그 기일이 지나면 네. 그 시간이 더 지나가게 되면 헌법 이번 탄핵 결정에 왜곡이 생길 수 있다라는 네, 얘기를 했거든요. 네, 그 얘기는 이정미 재판관까지 3월 13일에 이제 물러나게 되면 7명이 남게 되고요. 네, 딱 헌법재판소 탄핵 심판의 의사정족수입니다. 7명. 네, 그러면 7명이 남게 되는데 6명의 찬성이 있어야지 탄핵 결정이 이루어지거든요. 네, 근데 탄핵 결정에 왜곡이라는 표현을 쓰신 걸로 봐서는 네, 적어도 현재 상태의 심리를 해본 결과 헌법재판관의 다수의 마음이 네, 탄핵을 하지 않으면 안 되는 상황까지 온 거 아니냐라는 그런 유추 해석이 전 가능하다고 봅니다. 네, 그런데 아직 그 속내를 밝히지 않았거나 네, 또는 탄핵에 반대하는 의견을 갖고 계신 재판관이 있을 수도 있다라는 음흠, 그 미루어 짐작컨대 네, 그런 측면에서 탄핵 결정에 왜곡이 있을 수 있다라는 그런 표현을 한 거 아니냐라는 제 나름대로의 어떤 해석 기준을 갖고 네, 생각을 해봤습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반드시 헌법재판소장이 물러나시고 7명의 재판관이 계시는 네, 3월 13일 전까지는 결정이 나야 되겠습니다. 네. 그 박한철 소장께서 이런 결정을 하셨다는 것은 미루어 짐작컨대 현재 박근혜 대통령 탄핵에 반대하는 헌법재판관이 실제로 존재하기 때문에 이 결과의 왜곡에 대해서 우려한 이런 지점은 없을까요? 그게 핵심 아닙니까? 아마도 평의를 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제 변론 종결을 하고 네, 여기까지 심리를 마치겠습니다라는 게 이제 변론 종결인데요. 네, 그런 뒤에 이제 평의 절차라는 것이 있습니다. 네, 재판관들이 다 모여서 예, 이 사건의 이제 기록을 다 본 결과 네, 의견을 밝히고 서로 조율을 하는 그런 과정인데요. 네, 그 평의라는 절차가 있기 전에 단계이기 때문에 네, 어떤 재판관이 어떤 생각 갖고 있는지를 확인하기는 어려울 것입니다. 네, 그러나 반드시 명시적으로 확인하지 않더라도 어떤 분위기라는 것이 있고 공감대라는 것이 있는 것이기 때문에 아마 박한철 헌법재판소장 입장에서는 본인의 심리 결과 탄핵을 하지 않으면 안 되는 상황이라고 느꼈을 가능성이 있고 그러한 공감대가 재판관들 사이에 있지만
여기에 의견 뭐 어떤 뭐 묵시적이라도 네. 어떤 그 소위 말해서 속되게 표현하면 냄새도 풍기지 않는 그런 재판관이 있을 수 있다. 그렇게 해석하는 것이 옳다. 뭐 음, 반대하라기보다는요. 예, 예, 그렇게 저는 해석을 합니다. 네, 그렇군요. 지금까지 모두 9번 변론기일이 진행이 예, 됐습니다. 그렇습니다. 많은 거죠? 노무현 전 대통령과 비교하자면 무려 3번이나 더한 변론기일인 그러니까 거죠. 아니 비교와 성질의 것이 아니고요. 전혀, 예, 노 대통령께서는 그냥 그 선거에 임박해서 한마디 하신 거 가지고 지금 그렇죠. 국회에서 이제 한나라당이 밀어붙여 가지고 그렇게 된 거니까요. 네, 그거 비교할 성질의 것은 아니고 뭐 많으면 많다, 적으면 적다, 어느 쪽으로 다 평가가 가능하지만 네네, 그거보다는 제가 보기에는 이 탄핵 사유가 많고 네, 방대하고 그 내용이 깊고 넓기 때문에 네, 변론 기일로서는 많지는 않습니다. 음, 그런데 왜 이 정도 변론길 앞으로 뭐 두세 번이도 남아 있긴 합니다만은 네, 이 정도 변론길로 헌법재판관들의 심증이라는 게 마음의 어떤 증명이라는 게 형성이 됐느냐 하면 음, 워낙 증거들이 분명하기 때문에 네, 예, 그런 측면을 좀 강조해서 보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네, 그렇군요. 전반적으로 9번의 그 변론기일 탄핵소추위원으로 쭉 지켜보셨을 텐데요. 어떻게 보십니까? 그 특히 이제 그 대통령 측 대리인단의 주장이나 뭐 태도에 대해서 네네. 헌법재판관들도 막 그 진노를 하시고 또 네네. 방청객들조차도 막 실소를 네네. 머금지 않을 수 없는 이런 상황까지 됐는데 네네. 지난 9번의 변론기를 어떻게 평가하세요? 크게 세 가지로 한 서너 가지로 요약할 수 있겠는데요. 네, 첫째, 네, 안종범, 정원성과 같은 분명하게 지금 검찰에 의해서 기소된 내용을 포함해서 네, 대통령과 최순실이라는 민간인 사인에 의한 국정농단 행위가 있었다는 것을 분명하게 증명할 수 있는 네, 증언과 자료들이 이 증거로 채택이 됐다. 네, 이 점을 분명하게 말씀을 드릴 수 있고요. 네, 반대로 최순실은 모르쇠와 부인과 부정, 네, 심지어 대통령과 자신 간의 기본적인 대통령이 인정한 사실관계조차도 네, 부인하고 네, 그것을 어거지로 네, 강변하는 음, 그런 아나무인적인 태도를 보이는 것이 또 하나의 특징. 네, 세 번째는 19금이라고 불리워질 만큼 네, 낯뜨거운 장면들, 예, 예를 들어서 차은택의 그 예, 진술에 의해서 확인된 예, 최순실 고영 대강의 예, 뭐 어떤 불륜설과 관련된 이런 얘기들, 뭐 가보니까 음, 젊은 여자가 음, 있다더라, 음, 뭐 음, 이런 등등 이른 아침에 만났는데 음, 부자연스럽게 뭐 음, 둘이 앉아 있더라더라 음, 이런 관계들 음, 국정농단이 왜 음, 심각했던가에 대한 네, 단초를 볼 수 있는 음, 그런 세 번째 특징. 하나 더 말씀드리면 세월호 사건에 대해서 세월호 참사에 대해서 대통령의 행적이 적어도 2시간 이상 네, 아주 절체절명의 10시 때부터 12시 때까지 대통령의 네, 행적은 근거가 전혀 드러나지 않았고 그 음, 점에 대해서 헌법재판관들이 네, 대통령의 성실한 직책 수행 의무를 위반한 거 아니냐라는 그렇게 보여지는 그런 대목이 있었다는 거. 마지막으로는 역시 뭐 전체적으로 네, 헌법재판관들이 이 탄핵 심판이 임하면서 소위 네, 법원에서 이루어지는 형사재판과의 차별을 분명히 해서 네, 적어도 위법한 수집 증거라는 주장이 있지 않은 부분에 대해서는 증거를 채택함으로써 음, 탄핵 심판의 특징을 유감없이 발휘한 점 이렇게 네 가지로 요약할 수 있겠습니다. 그렇군요. 그 이제 골간을 쭉 정리해서 총평을 해 주신 건데요. 네네. 중요한 대목은 어찌됐든 이렇게 수많은 증거, 정황들이 포착됐음에도 불구하고 대통령 측 대리인단에서는 뭐 인정하지 않고 이를테면은 뭐 안종범 전 수석의 수첩을 증거로 채택한 것에 대해서 굉장히 뭐 그 비판하고 안 된다고 주장을 네네. 한다거나 뭐 이런 그러니까 이를테면 그 헌법재판관들도 납득하기 어려운 수준의 재판 지연 전술을 쓰는 의도, 예, 숨은 의도가 맞습니다. 뭘까? 이거 어떻게 좀 보십니까?
예, 그렇습니다. 몇 가지의 이제 대통령 측 대리인들의 저지선들이 있었습니다. 아까 네, 말씀하신 것처럼 증거에 대한 터무니없는 그 주장들이 있었습니다. 네, 예를 들어서 최순실의 진술들은 검찰에서의 진술들은 다 검사들이 강압에 의해서 네, 진술됐기 때문에 임의성이 없다. 따라서 증거로 네, 채택하지 음흠, 말라라는 건데 최순실 진술은 쓸만한 진술들이 없기 때문에 네, 검찰에서의 진술도 예, 그래서 예, 헌법재판소 입장에서는 증거로 채택하지 않아도 문제가 없는 거고요. 음흠, 대통령 우리 저희 국회 측의 입장에서도요. 네, 문제는 정호성의 녹취 파일 등의 어떤 그 녹취 네, 네, 자료들과 네, 진술 예, 그리고 안종범 수석의 진술과 업무 수첩인데요. 네, 필요한 부분 예를 들어서 정호성의 마지막 피의자 신문조서 가장 종합적이고 방대한 부분입니다. 예, 그 부분을 증거로 채택을 했고 음, 안종범의 업무 수첩도 전체 중에 중요한 부분들은 증거로 채택을 했기 네, 때문에 예, 대통령 측 대리인들의 1차 저지서는 무너졌습니다. 음흠, 두 번째 2차 저지서 뭐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탄핵 지연 저는 술이 아니고 지연 전략이라고 보거든요. 지연 그것이 곧 전술이 아니라 전략이다. 전술이 아니고 전략이죠. 아, 예, 왜냐하면 헌법재판소의 결정이 저는 탄핵 결정이 이루어진다는 거 상당히 이제 오래전부터 그런 마음에 그 마음을 먹었는데 네, 결국은 대통령 측에서 구사할 수 있는 전략은 탄핵을 미루는 것밖에 없을 겁니다 아마. 음, 이제 2차 저지서는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이거 불공정하다. 네, 동시에 최순실이 이제 들어가면서 특검에 들어가면서 개성을 질렀잖아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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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날 박근혜 대통령이 인터뷰했죠. 느닷없이 모 1인 미디어 언론인을 불러다가 네, 뭐 짜고 치는 고스톱 네, 네, 마냥 예, 정말 그 어떻게 지난번 아무것도 없이 그 1월 1일 날 기자들 다 불러서 했던 그 말과 내용과는 완전히 다릅니다. 네, 마치 무엇을 읽듯이 음흠, 준비된 듯이 그렇게 했던 것과 동시에 대통령 측 대리인들이 전원 사퇴의 으름장을 놨죠. 맞습니다. 예, 이 부분에 대해서 박한철 소장을 비롯한 헌법재판소 측이 그럼 우리도 중대한 결심을 할 수 있다라고 해서 음, 그 얘기는 2차 저지선이 무너진 얘기인데요. 네, 대통령 측 대리인이 변호인이 음, 탄핵 심판은 진행할 수 있고 결정을 할 수 있다라는 것이 제 생각이고 제 네, 예, 판단이고요. 예, 헌법재판소도 아마도 네, 그러한 법리 검토를 끝내지 않았을까 하는 얘기입니다. 음, 예, 그런 측면에서 2차 저지선도 무너져 네, 있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마지막 음, 3차 저지선이 또 있습니다. 있기는. 뭔가요? 아까 말씀드렸듯이 지금 2월 9일까지 증인 신문이 잡혀 있는데요. 네, 추가적으로 더 증인 신청을 할 수도 있고 추가 그 증인 증인 또 신청을 해요? 예, 피 39명을 신청했는데 그중에 뭐 한 그렇죠. 10여 명 정도만 채택이 됐거든요. 예, 근데 그 물량 공소를 더 할 수도 있고 물량이 아니군요. 사람이니까. 예, 사람 공세를 더 예, 할 수도 있고요. 예, 마지막 카드로 박근혜 대통령이 그 정모 언론인과 무슨 인터뷰를 하면서 헌재에 나갈 일은 없다고 강하게 맞습니다. 부인했지만 네. 마지막 수단으로 헌재에 짠 하고 등장할 가능성도 없잖아 있습니다. 아, 대통령이, 예, 예, 예. 예, 그러면서 기일을 벌 수도 있죠. 예를 아, 들어서 변론 종결을 제가 예, 예측하건대 2월 9일 이후에 한 기일을 더 잡는다면 대통령 측 음, 이제 대리인들이 때를 써서요. 네, 그래서 뭐 한 기일 정도를 더 잡는다면 한 그 다음 주쯤 되겠는데 예, 대통령이 예를 들어서 2월 말쯤에 내가 나가겠다. 아, 한 주 더 잡아다오. 네, 이렇게 되면 3월 13일을 디데이로 본다면 예, 3월 2일 선고가 돼야지 저는 안전하다고 보거든요. 4월 26일 네, 벚꽃 대선이. 네, 그 점을 허물어뜨리기 위해서 대통령이 뭐 이렇게 할 수도 있다고 봅니다. 예, 헌법재판소에. 예, 그러면서 어떤 시간을 번다든지 네, 재판 시간을 번다든지 그런 뭐 음, 방법이 가능하다고 보는데요. 네, 뭐 상당히 그거는 고육지책이겠습니다만은 네, 그런 경우에도 그게 3차 저지선입니다. 음, 그런 경우에도 헌법재판소는 원래의 어떤 이 엄중한 탄핵 심판을 하면서 네, 정했던 나름대로의 어떤 기준과 어떤 시간적 배분, 네, 기일 배분 그리고 언제쯤에는 이것을 결론을 내야 된다라는 예,
그런 것이 아마 있었을 겁니다. 예, 적어도 예, 예. 미국의 헌법재판관들이라면요. 네, 문제는 박한철 헌재소장이 물러난 뒤에 네. 이정미 헌법재판관 아마도 그럴 것 같은데요. 대행을 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음, 원래 헌법적으로 따진다면 호선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네. 반드시 선임 먼저 재판관이 됐다고 해서 당연히 직무대행이 되는 건 아닙니다. 아, 호선하도록 되어 있기 예, 예, 때문에요. 예. 다만 뭐 이분들이 법조인 출신들이니까 예, 관례와 어떤 서열 문화, 기수 문화 네, 또는 뭐 먼저 재판관에 대한 이런 문화들을 무시하기는 어려울 겁니다. 그래서 이정미 네, 재판관이 직무대행이 될 가능성이 높은데요. 네, 네. 이정미 재판관이 어떠한 기준을 가지고 이 탄핵 심판을 바라보느냐가 저는 핵심이라고 보입니다. 그런 음, 측면에서 어떠한 경우의 변수가 대통령 측이 구사를 하더라도 네. 조속히 이 국면을 끝내고 음, 조기에 국정을 정상화하는 것이야말로 네. 그리고 대선을 온 국민이 지금 대선, 온 언론이 다 대선, 온 후보들이 다 그렇습니다. 대선인데요. 이것에 대한 차질 없는 진행이야말로 국민의 여망에 부응하는 것이다라는 그런 뭐 당부의 말씀도 드리는 겁니다. 그렇군요. 다시 좀 하나하나 좀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이걸 또 하나하나 또 짚어요. 또 아니, 그러니까 대충 간단하게, 예, 그 대통령 측 대리인단이 만약에 전원 사퇴를 해서 변호인이 없는 상태에서 탄핵 심판 결정이 가능하도록 할 것이냐? 또 그렇지 않다. 사인의 경우에는 반드시 변호사를 선임하도록 돼 있기 때문에 박근혜 대통령을 사인으로 볼 것이냐, 아니면 공인으로 볼 것이냐, 이거에 따라서 좀 논란이 있는 거 아니냐는 거죠. 대통령은 국가기관입니다. 그 자체로. 네, 그 공직자 중에 최고의 우두머리고 국가기관입니다. 우리나라의 삼부 요인, 네, 삼부입니다. 삼부 중에 예, 한 예, 행정부의 수반이죠. 예, 사인이 될 수 없는 거고요. 네, 사인이면 뭐하러 탄핵 심판합니까? 음, 그렇지 않습니까? 네, 그거는 그 헌법 재판의 대상이 되지가 않죠. 그렇기 음, 때문에 그리고 두 번째는 그 변호사 강제주의에 관한 규정에서 네, 분명히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및 사인을 구별하고 있습니다. 음,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할 수도 있다 해가지고 임의조항으로 되어 있고요. 네, 변호사 선임을. 네, 사인은 강제조항으로 변호사가 반드시 있어야 된다고 되어 있습니다. 네, 따라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와 사인을 구분하는 측면에서 대통령은 공인이고 음, 국가기관이기 때문에 그거는 네, 상식적인 답이고요. 네, 또 더 나아가서 설사 변호사 강제주의가 탄핵 심판에 대통령 측에 적용된다 하더라도 네, 변호사가 없이 해온 게 아니지 않습니까? 처음부터 음, 많은 변호사를 선임했고 네, 9차 변론기까지 변호인단이 있었습니다. 근데 지금 맞습니다. 와서 사임한다는 것은 네, 일종의 변호사 강제주의를 남용하는 거기 때문에 네, 그것은 뭐 스스로 난 네, 없이도 된다라는 그런 음, 입장이니까 네, 그거는 헌법재판소에서 그대로 네, 그 상태로서 그 상태로서 네, 네. 저는 심리를 진행하고 음. 결정을 내리면 된다고 생각합니다. 예컨대 지금까지 박근혜 대통령 측 그리고 박근혜 대통령이 끊임없이 주장했던 바가 뭐 일종의 뭐 대통령의 사생활, 개인의 사생활 이런 굉장히 유영하 변호사부터 시작해가지고요. 이 사건 초반부터 끊임없이 대통령의 사생활을 강조해 왔기 때문에 이 사건도 피의자인 박근혜 개인의 이런 변호사의 조력을 받아야 된다 이런 주장을 할 가능성도 있거든요. 왜냐하면 그동안 얼토당토 않은 주장을 많이 해왔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니 정호성을 비롯해서 뭐 국회에 나왔던 여러 증인들도 대통령의 사생활 네. 뭐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요. 또 네, 보안소님 네, 대통령의 사생활 때문에 관저에서의 사생활 혹은 뭐 그 밖에 뭐 외부에서의 사생활이 있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네, 그 사생활 때문에 지금 탄핵 심판이 되고 지금 음, 그런 게 아니잖아요. 그게 네, 아니고 네, 국정농단 행위가 있었고 사인에게 맞습니다. 민간인에게 네, 국정의 어떤 컨트롤 타워 역할, 인사와 정책에 음흠, 개입을 허용했고 네, 자원 배분을 왜곡했고 뭐 이런 것 네, 때문에 그런 거죠. 예, 세월호 사건도 대통령 사생활 때문이 아니라 네, 사생활이 어떤 사생활이 있었는지 모르겠으나 네, 있었다면 그렇다 하더라도 그 위중한 사태가 되면 즉시로 대통령의 직책을 수행할 수 있는 상태가 돼야 되는데 그렇지 못했다는 데 문제가 있다는 거죠. 음, 다 말이 알겠습니다. 안 되는 겁니다. 네, 다 말이 안 되는 주장을 계속 하고 있기 말이 안 때문에 되는 걸 이렇게 국민들이 지금 장윤석이라면 오랫동안 물어보십니다. 속이 터져가지고 네, 예, 여쭤보는 참 열불이 겁니다. 납니다. 그러니까요. 그 이제 앞서 이제 지적해 주신 바이기도 한데요. 막 무작정 시간을 끌려고 이른바 지연 전략
지연 전술도 아니고 지연 전략으로 일관을 한다면 이게 뭐 무한정 늘어질 수는 없는 거 아닙니까? 앞서 이제 네네. 그 박범계 의원께서 이거 뭐 올 12월 대선 얘기를 하셔가지고 아마 가슴이 철렁하신 애청자분들이 굉장히 많을 텐데 이거 벚꽃 이 봄에 대선하는 거 아니었어? 이렇게 생각하시면서 아마 귀를 쫑긋 세우고 듣는 분들이 굉장히 많으실 것 같은데요. 끊임없이 이렇게 지연 전술을 쓸 때 그때 어떻게 할지 이것도 되게 중요한 포인트인 것 같거든요. 무작정. 예. 지금 저는 다시 한번 주의를 좀 환기시켜 드리고 싶은데요. 저 자신도 이번 연휴 기간에 경각심을 좀 갖고자 하는 노력을 했습니다만은 네. 핵심은 대선이 아니고요. 네. 이 시점에서 핵심은 국정농단 행위가 있었고 헌법 유린, 헌법 국헌 문란 행위가 있었다는 겁니다. 그 네. 점을 만천하에 확인을 우리 법적 테두리 안에서 확인하는 작업이 저는 먼저라고 생각합니다. 탄핵이 되지 않았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여러 가지 위기 요소들, 돌출 요소들은 잠재해 있습니다. 음. 가장 중요한 요소는 뭐 나경원 의원이 느닷없이 네. 대법원장 몫의 이정미 재판관 후임 재판관의 지명과 임명을 허용하자라는 얘기를 했습니다. 한교안 권한대행의 임명권, 인사권이 어디까지 있냐는 것은 논쟁의 소지가 있습니다만 네. 대법원장 지명권 행사에 대해서는 논쟁거리가 아닙니다. 논쟁거리가 그렇죠. 아닙니다. 예. 다만 임명 행위가 가능할 거냐에 대한 논쟁이 있을 뿐이지요. 네. 그런데 이정미 재판관은 어찌됐든 3월 13일로 임기가 만료되긴 하나 네. 아직 한 달여 이상 남아 있고 엄중한 탄핵 심판에 소장 대행이 될 수도 있는데 네. 그 후임을 논하는 문제 자체가 본질을 호도하는 것. 아까 말씀드렸듯이 탄핵 심판을 연장하기 위한 전략의 일환으로 보여진다는 거죠. 그런 측면에서 다시 한번 우리 국민들께 이 국면은 탄핵 국면이고 대통령의 법적, 정치적, 도의적 책임을 온전하게 묻는 것이 네. 대선보다 더 예. 중요하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예. 이 점을 분명히 한 뒤에 물론 대선이라는 사실상의 대선 준비 행위가 없을 수 없겠습니다만은 네. 그러나 아직은 탄핵이 된 건 아니다. 그런 측면에서 우리 국민들이 헌법재판소 또 특검에 의한 수사를 엄중히 지켜보고 관심을 가져야 된다 이런 말씀드립니다. 네. 그러니까 이제 탄핵은 됐어. 다음 갑자기 또 대선이 반말을 또 이렇게 하시는 아니 그러니까 이제 국민들께서 탄핵은 됐다. 이제 그 이를테면 대선을 어떻게 할 거냐 이쪽으로 막 네. 빨려 들어가고 있는데 지금 아직 탄핵은 안 됐고 이 국면이 네. 잘 마무리가 돼야 그 다음에 대선 국면이 열리는 거니까 앞서가면 안 된다. 이런 경고 신호등을 켜주신 것 같습니다. 나경원 의원 말씀해 주셨는데요. 그 황교안 권한대행한테 헌법재판관 임명권 주는 게 맞습니까? 근데 줘도 됩니까? 권한대행이 헌법기관이거든요. 헌법재판관은요. 네. 헌법직이기 때문에 저는 대행의 임명권의 범위에 들어가지 않는다고 봅니다. 인사청문도 해야 되거든요. 국회 동의사항은 물론 아닙니다. 네. 그러나 아마 대법원장은 지명권을 행사할 가능성이 전 있다고 봅니다. 네. 뭐 그 점을 탓할 수는 없습니다. 네. 가장 좋은 거는 헌법재판소장이 어쨌든 그 선고 시점을 말씀하셨고 네. 오늘이나 내일쯤에 마지막 정말 퇴임사를 하지 않겠습니까? 네. 네. 그런 측면에서 대법원장이 헌법재판소의 그 어떤 동향 분위기를 안다면 네. 탄핵 국면이 끝난 뒤에 지명권을 행사하겠다 하시는 것이 가장 바람직하겠습니다만 네. 뭐 그것은 대법원장이 판단할 문제고요. 네. 네. 그러나 황교안 대행에게는 저는 임명권이 있다고 보여지지 않고요. 네. 국회의 청문 절차를 거쳐야 되기 때문에 네. 국회가 이 엄중한 탄핵 국면에서 지금 청문을 제대로 그러니까요. 하는지 그것도 의문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런 주장을 하는 정치적 배경이나 의도가 뭔지도 좀 아까 궁금해요. 말씀드렸죠. 그러니까요. 저는 뭐 쟁점을 흐리고 결국은 그 시간을 많이 벌기 위한 전략의 일환이다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나경원 의원은 그런 생각이 아닐 수도 있겠습니다만 법조인 출신이니까요. 네, 여전히 새누리당 안에서 살아있는 박근혜 권력과 함께하는 그 집단의 쟁점 흐리기, 시간 끌기,
전략이 예. 아니냐 이런 비판도 가능할 것 같습니다. 그 미얀마 대사 얘기 좀 잠깐 여쭙고 넘어갈게요. 네네네. 그 유재경 전 삼성전기 전무가 미얀마 대사로 갑자기 갈 때부터 당시 이제 독일 교민 사회도 좀 흔들렸던 것 같습니다. 이 사람은 갑자기 그 민간 기업 사람이 어떻게 대사로 가지? 이제 이런 얘기가 있었는데 예. 여기에도 이제 최순실 씨가 개입한 정황이 나오는데요. 무엇보다 특검이 확보한 자료에 따르면 그 안종범 수석 수첩에 대통령이 직접 삼성 출신 임원을 미얀마 대사로 보내라고 지시한 걸로 확인이 좀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네. 이러면 박근혜 대통령 최순실이 한꺼번에 공모한 흔적 이것이 결정적인 결정타가 되는 거 아니냐 이런 얘기도 좀 나옵니다. 이 점은 좀 어떻게 보십니까? 네, 유 대사를 소환 조사하기로 돼 있죠. 오늘 조사를 하고 있을 겁니다. 아마 예. 지금. 벌써 이제 예. 불려나갔나요? 예. 그런데 사실은 그 국정조사 청문회 때 저에게 제보된 내용입니다. 아, 그래요. 예, 제보된 내용인데 제가 검증을 이게 너무 정말 이럴 수까지 있을까라는 설마 그럴 리가. 설마 이럴 수가 있을까 하는 예. 생각이 그때 이제 장시호 16억 예. 지원 네. 뭐 이런 것과 관련해서 이제 제보된 내용인데요. 네. 그 삼성전기에 이제 임원으로 있던 유 대사가 이제 갑자기 발탁돼서 네. 미얀마 대사로 꽂힌 겁니다. 그리고 네. 미얀마와 관련된 소위 이제 문화융성 프로젝트가 있는 거죠. 예. 거기까지는 퍼즐이 맞춰졌는데 그때는 장시호 이쪽에 많이 네. 꽂혀 있어가지고 요거하고 상관성이 좀 그 규명이 안 돼가지고 제가 할까 말까 하다가 그만뒀는데 결국은 네. 맞더라고요. 맞는데 아마도 지금 그 지난번 이재용 삼성 부회장의 영장 기각 이후에 네. 이 수사를 했던 검사들, 뭐 특검보, 특검의 어떤 그 분노랄까요? 네. 그 영장 기각에 대한 그 굉장히 뭐 있었던 것 같습니다. 뭐 정확하지 않습니다만 검사들이 상당히 많은 수의 검사들이 기록을 보고 검토한 끝에 영장 청구를 한 것으로 전해 들었는데요. 네. 그러니까 이제 판사 한 명이 영장 전담 판사 한 명이 보는 것과 물론 공소 쪽에 이제 수사와 공소 유지에 주로 포인트를 갖고 있는 검사들이 보는 관점은 다르겠습니다만 제가 이제 그런 트위터를 올린 적이 있죠. 네. 미시적으로 보느냐 거시적으로 보느냐의 그런 차원인데요. 네. 그래서 이제 국민들의 많은 공분을 일으켰습니다. 그런 결과 지금 특검이 굉장히 세게 소위 뇌물 부분, 삼성의 네. 뇌물 부분에 대한 강도 높은 수사를 해왔고 네. 지난번 제가 뭐 지적했던 부분입니다만 너무 방대하게 뇌물을 그 포괄적으로 엮은 거 아니냐라는 그런 일각의 지적이 있었습니다. 네. 그렇다 보면 이제 구멍이 또 뚫릴 수 있는 거고요. 그러면 판사는 이렇게 미시적으로 접근해서 이제 그 판단을 할 수도 있거든요. 그런 네. 측면에서 지금 수사 국면은 매우 좁게 네. 이렇게 그물을 좀 과거에 빵빵 뚫려 있는 그런 큰 넓은 그런 그물이었다면 네. 훨씬 좁은 그물코를 가지고 이렇게 조아가는 그런 상황이라고 보여집니다. 네, 그렇군요. 결과적으로 이것이 그 발아가 돼서 결국 대통령의 뇌물죄를 입증할 핵심 키워드가 될까? 이 점은 좀 어떻게 보세요? 수사 상황을 정확히 알지 못해서 뭐 예단이 어렵습니다만은 네. 유 대사를 소환 조사한다는 것은 무언가를 현재까지 특검이 해왔던 수사의 형태를 보면 무언가를 확실한 근거를 잡은 거 아니냐라고 보여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가시적인 성과가 있을 수도 있겠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내용을 잘 정확히 알지 못해서요. 네네. 좀 추가적인 말씀 좀 드리긴 곤란하겠습니다. 네. 그 앞서 박근혜 대통령 인터뷰 관련해서 말씀을 좀 주셨는데요. 그 헌재 출석과 관련해서요. 그러니까 3차 네네. 저지선인 것이죠. 네. 예를 들어서 대통령이 뭐 2월 9일쯤에 내가 2월 말쯤 나가겠다라고 선언을 하면 그러면 그 이정미 재판관의 퇴임 전에 결정이 못 나게 되는 거잖아요. 결정할 수 없게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걸 받아들이면요. 그걸 받아들이면 그러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그 다음은 어떤 최악의 시나리오를 우리 국민들이
머릿속에 상정을 해놓고 있어야 되는 겁니까? 상상하기 어려운데요. 네. 그렇게 가서도 안 되고요. 네. 그래서 일단 한번 전체적으로 봅시다요. 네. 특검 수사와 헌법재판소의 탄핵 심판 두 가지를 같이 보면 네. 아까 제가 탄핵 심판 쪽에 1차, 2차 저지선은 네. 뚫렸다. 헌법재판관들에 의해서 뚫렸다. 예. 예. 또는 국회 소추위원단에 의해서 뚫렸다. 이렇게 예. 평가를 드렸고요. 3차 저지선이 있을 것이다. 그거는 예. 전원 사태인데 그거는 아마 넘어갈 것이라는 아까 2차 저지선 말씀드렸고 대통령이 마지막 수단을 쓸 가능성도 있다. 이런 얘기 드렸고 네. 특검의 저지선은 뭐였냐면은 특검 기간 중, 즉 70일의 수사 기간 중에 대통령직을 유지하는 것. 이것은 막아냈습니다. 네. 그렇죠. 70일이면 2월 말인데요. 2월 네. 28일. 네. 현재 상태로서는 2월 달 내에 탄핵 결정이 될 가능성이 1%도 존재하지 않죠. 네. 그렇다면은 대통령직으로서 직을 유지한 상태로서 특검의 수사를 받게 됩니다. 네. 기소할 수 없게 되는 거죠. 네. 그러면 이제 황교안 권한대행이 연장을 해줄 수 있느냐. 네. 강력하게 연장을 요구해야 됩니다. 국민적으로. 예. 이제 이것이 이제 소위 특검을 바라보는 2차 어느 쪽이 저지선인지 모르겠네요. 좀 불분명한데요. 네. 국민적 저지선입니다. 네. 수사기관의 연장을 해야 되는데요. 문제는 특검이 대통령의 대면 조사를 2월 초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네. 대통령이 응하겠다고 하지만 네. 대면의 방식, 즉 조사의 방식과 시간과 몇 시간을 특검 수사 하는 데에 확보를 할 것인지 또는 소환을 할 때의 그 공개 범위를 어떻게 할 건지 네. 어느 장소에 할 건지 다시 두 번 또 부를 건지 네. 이런 부분들에 대한 조율이 쉽지 않은 겁니다. 예, 그러니까 대통령으로서 그냥 나간다라고만 돼 있지 언제 네. 어떻게 나가느냐, 그렇습니다. 언제 나오느냐 이 부분에 대한 조율이 쉽지 않은 겁니다. 그래서 반드시 나간다 이 보장도 사실 있지 않다는 거지요. 다른 측면으로 탄핵 심판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냥 네. 내가 나가겠다 언젠가 결정이 나기 전에 나가겠다 이렇게 던져놓고 네. 그 시간을 달라 이렇게 공을 헌재에 던져놓으면 네. 그거야말로 이제 탄핵 지연 전략의 백미인데요. 네. 제가 말씀드리는 핵심은 네. 헌법재판소는 헌법기관이고 국민의 위임을 받은 기관입니다. 네. 그래서 국민적 관심사가 여기에서 꺼지지 않아야 되는 것이고 두 번째는 헌법재판소 나름대로의 누가 뭐라 해도 네. 이 엄중한 국정정상화의 키를 헌법재판소가 쥐고 있기 때문에 네. 고유의 프로그램과 고유의 전략으로 이 탄핵 재판을 해야 된다. 심판을 해야 된다. 네. 이런 얘기입니다. 변수에 휘둘리지 말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이쯤 되면 네. 현재까지 채택된 증거만에 의하더라도 충분히 네. 탄핵 결정을 할 수 있는 상황이니 외부 변수들을 최소화하고 네. 거기에 자고우면하지 않고 헌법재판관 나름의 어떤 집단 지성을 발휘해서 네. 저는 가야 된다 이런 말씀드리는 겁니다. 네. 굉장히 국민들 입장에서는 이러다가 정말 큰일 나겠구나. 그냥 이 나라가 또 되는 것도 없고 안 되는 것도 없고 이런 방향으로 갈 수도 있겠다라는 불안감이 엄습하실 것 같은데요. 그렇습니다. 지금 같은 상황이라면 헌법재판소 분명히 근데 대통령이 정규제 TV 물론 5분 내로 끝내야 되는데요. 네, 대통령이라고 부르긴 하지만 지금 박근혜 대통령 피의자 신분인 건데요. 어찌됐든 정규제 TV에서 헌재 출석할 뜻이 없다라고 단호하게 말을 했습니다. 그리고 또 말 바꾸기를 할 가능성도 있다는 거죠. 그렇게 보신다는 거죠? 예, 그렇습니다. 예. 언제든지 말을 바꿀 수 있다. 그러면 예, 탄핵을 연기시키고 네. 혹은 극단적으로 우리 국민 입장에서 극단적인 건데요. 네. 탄핵 기각 결정을 유도해낸다면 무슨 일이라도 저는 할 수 있으니까 네. 그러한 측면에 국민 여론이 휘둘려서도 안 되고
헌법재판소가 휘둘려서도 안 된다라는 말씀. 예컨대 이런 얘기를 합니다. 그 박근혜 대통령이 촛불 집회에는 네. 나갈 생각이 없음을 분명히 하고 장 기자님? 네, 끝내겠습니다. 네. 나갈 생각은 없다라고 분명히 하면서 반대로 태극기 집회에 대해서는 가슴이 미어진다고 하셨어요. 극단적으로 기각 결정을 끌어내기 위해서 뭐든 할 수 있다라고 보셨는데 그러면 태극기 집회에도 나가서 선동할 가능성 있을까요? 다 열려 있다고 생각합니다. 태극기 집회라는 명칭 자체가 잘못돼 있죠. 네. 여러 가지 정황 증거를 보면 동원된 흔적도 있고, 네. 모 방송의 그 보도에 의하면 일당을 주기도 했다라는 그런 보도도 네, 있습니다. 맞습니다. 예. 태극기는 우리 국민 모두의 우리 국기지. 네. 박근혜 대통령을 지지하는 극소수 그 집단의 그렇습니다. 그것이 아닙니다. 왜 네. 태극기와 함께 꼭 성조기가 등장하고 네. 그런 것도 참 이해가 되지 않고요. 촛불 민심은 박근혜 대통령을 반대하는 사람들만의 집회가 아니었습니다. 박근혜 네. 대통령을 지지했고 투표했던 맞습니다. 국민들도 나왔습니다. 수백만 명이 몰려 나왔습니다. 그 연인원 1,000만 명이 넘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대통령이 사안을 정확히 바라보고 있지 못하고 당연히 그렇게 충원을 할 사실관계를 정확하게 말씀을 드릴 사람도 있지 않을 겁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지금 오판을 하고 있는 건데 그러나 이제 마지막 수단을 쓰는 거지요. 최후 지금 마지막 일각까지 지금 이제 몰려 있다고 생각할 겁니다. 네. 그런 측면에서 상상할 수 없는 이러저러한 수단들도 쓸 가능성이 있다. 거기에 좌우되지 않았으면 좋겠다는 말씀입니다. 일각에서는 내란 선동이다 이런 비판도 있습니다. 어떻게 보세요? 내란은 가로치고요, 빼고요. 네. 극렬한 소수 자기 지지자들에 대한 선동은 맞다고 생각합니다. 네, 내란은 괄호치고 선동은 맞다. 빼고요. 말씀 주셨습니다. 알겠습니다. 시간이 다 돼서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다음에는 스튜디오에 한번 나오세요. 전화로 하시지 마시고. 네? 무서워요. 알았죠? 네, 장 기자님 반갑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말씀 잘 네, 들었습니다. 네. 네. 지금까지 더불어민주당 박범계 의원과 함께했습니다.